계속해서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5명 중에 4명에 대해서 징계위원이 심의를 하기에는 불공정하거나 편파성에 우려가 있다. 이렇게 해서 기피 신청을 한 건데 다 기각된 거네요. 거의 한꺼번에 그냥 기각을 시켰다라고 예.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기피 신청을 한다는 게 객관적인 사유로,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뭔가 윤석열 총장에게 불리하게 혹은 추미애 장관 쪽이 유리하게 그런 결정을 할 만한 사람이다 정도가 아니라 객관적인 어떤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기피 신청을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충족하지 못했다라고 판단을 했고, 사실 그보다 큰 부분은 뭐냐면 5명의 징계위원인데 4명을 기피를 하면 사실 징계위원을 운영하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대법원 판례에도 그런 식으로 기피 신청을 하는 것은 기피 신청권의 남용이라고 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비슷하게 법관 징계와 관련된 부분에서 나온 판례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법무부에서는 징계위원회에서는 그걸 아예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러면 기피 신청 자체가 징계를 일단 뒤로 자꾸 미루기 위한 어떤 좀 부당한 신청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거겠죠. 권리가 주어진 건 맞는데, 기피 신청권이라는 권리가 있는 건 맞는데 그 권리를 부당한 목적을 위해서 썼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것이 기피 신청권 남용의 법리인 거죠. 예, 오늘 다른 언론들, 일부 언론들 보니까 기피 신청을 당한 사람이 그걸 놓고 앉아서 그걸 또 심의하면 그게 말이 되냐? 그 사람들은 안 들어가야지 하는데, 그럼 누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그거는 이제 5명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따져보면 그렇게 그러니까 기피 신청권 남용으로 보지 않더라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구조가 뭐냐면 5명 중에 1명, 4명을 했을 때 그 기피 신청 당사자를 뺀 나머지 4명이 그 사람을 뺄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다수결로. 그러면 사실 그렇게 정한다면 다시 그 사람은 들어와서 또 다른 한 사람에 대해서 정하는 것인데, 이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위원회 내부에서 누군가 한 사람을 그렇게 기피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기대하기가 어려웠죠. 기피를 당했다 하더라도 자기 때는 논의에서 빠지지만 다른 사람 논의에는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 화면에 징계위원회에 몇 면이 쭉 나갔습니다. 위원들의 몇 면이. 저 정도가 공정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법무부가 지금 보통 학계, 변호사 이런 외부 인사로는 학계나 변호사인 중에서 이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돼 있고, 이제 검사 2사람이 지금 지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사실 이제 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였기 때문에 학계나 변호사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검사를 찾기가 사실상 어려울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찾은 2사람이 어느 정도 검사장급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본인의 소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 2사람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외부 인사 중에 한 사람 같은 경우는 사실 변호사를 지명을 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법조계 내부에서 부당감 같은 것이 굉장히 컸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알 수가 없습니다만 어떤 개인적인 사유를 이유로 불참을 했기 때문에 구성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결국 이제 대학에서 학자라고 할 수 있는 부분하고 법무부 쪽의 인사, 징계를 하는 쪽이기 때문에 인사가 들어간 거고 검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여기서 저희가 정치적으로 어쨌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는 부적절해 보이고요. 징계위원회 자체의 구성 자체가 저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은 결국 징계위원회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이 자기가 아직 등장할 때가 아닌 건지, 아니면은 징계위원회 자체가 아직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둘 중에 하나겠죠. 일단 특별 변호인이죠. 변호인을 통해서 밝힌 바로 알려진 거는 이 출석을 하는 것 자체가 징계위원회가 공정하게 정당한 것이다라고는 그 권위를 어떻게 보면 인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취지에서 출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 징계 절차가 이제 위법하고 부당하다라고 본인의 소신이나 입장을 밝힌 것까지는 좋은데, 그 징계위원회라고 하는 국가에서 공식적인 법무부에서 이 열게 된 위원회 자체를 부인하게 될 경우에는 이것이 과연 나중에 행정소송을 하더라도 유리한 식으로 작용을 할지, 그리고 유리하고 불리하고를 떠나서 과연 이 검찰총장으로는 법조의 큰 한 축이 아예 법적인 제도 자체를 부인하는 게 과연 온당한 것인지는 조금 의문이 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징계 청구 사유로 올라간 것은 한 6가지 정도 됩니다. 오늘 징계위원회에서 어디까지 다룰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 뭐라고 보십니까? 뭐 많이들 꼽고 있는 부분이 이 판사의 판사. 동향 보고서와 관련된 부분들, 과연 이게 불법적인 것이냐라는 부분들이 하나 논란이 크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이 채널A 관련 사건에 있어서 예. 과연 이 수사가 이미 진행됐던 부분들을 수사 전문 수사 자문단이라고 해서 원래는 피의자로 지목된 사람들에게 그 신청할 권리도 없는 부분을 받아들여서 본인이,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본인이 이 부장위에서 수사를 어떤 쪽으로 하라고 지시를 해놓은 것까지 다 뒤집어가면서 이 관할을 바꿨단 말입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몇 차례 있었기 때문에 이게 검찰총장으로서의 본인의 뭐 직권을 남용했다. 이게 이제 직권을 남용했다는 부분은 직권남용죄까지 가지 않더라도 예. 이건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봤을 때 법무부 장관, 지휘감독을 하는 법무부 장관으로 봤었을 때 검찰총장으로서의 자신의 지위를 제대로 이용하지 않았다, 남용했다고 볼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게 또 공개가 됐던 것과 같이 그 과정에서 뭐 본인의 윤석열 총장 본인의 이제 부인의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측근으로 분류가 된 수사의 대상이 된 사람과 굉장히 여러 차례 이 통화를 했다 걸로 보이는 그런 내역들도 공개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도 어찌 보면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것과는 달리 중요한 어떤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죠. 예. 윤 총장 측이 증인을 7명이나 신청을 했습니다. 물론 자기 측에 유리한 사람도 있고 또 추미애 장관 측 사람인데 좀 따져 물을 것도 있고 아마 양쪽에 다 합쳐진 인원인 것 같습니다만은 증인을 갖다 이렇게 많이 신청한 나름대로 어떤 징계위원회에서의 전략 같은 게 있을까요? 결국에는 오늘 하루에 뭐 징계 절차를 끝내지 않고 싶다라는 그런 예. 것이겠죠. 지금 벌써 뭐 저녁이 시간이 됐습니다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어찌 보면은 심의가 들어갔다기보다는 각각의 입장들을 듣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 나눴던 기피 신청에 대한 결정 자체가 오후 4시 가까이 됐기 그렇죠. 때문에 예. 사실상 그때야 겨우 징계위원회는 제대로 시작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증인 신청을 누구 한 사람이라도 받아들이게 될 경우에는 오늘 하루 내지는 뭐 오늘이 하루라는 게 뭐 새벽 시간까지 연장을 하더라도 불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에 저는 증인 채택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보고요. 예. 또 그러니까 신청한 증인들을 보면 이른바 절차에서의 하자 문제점들을 따지기 위해서 신청한 증인들이 좀 많이 보이는데 예. 여기서 절차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법무부가 감찰을 하는 과정에서 법무부와 대검과의 관계에 있어서 왜 대검에 있는 어떤 보고를 하지 않았다든가 아니면 대검의 감찰부가 뭐 부당하게 관여를 했다든가 법무부의 감찰관이 본인보다 직속 상사의 결재 없이 뭐 법무부 장관과의 직접적인 어떻게 보면은 연락을 취하면서 감찰을 했다든가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거는 뭐냐면 징계 대상자로 지금 올라와 있는 윤석열 총장과의 관계에 있어서 절차가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예. 법무부 내부에서 이 감찰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절차를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보통 징계가 됐던 어떤 불이익을 주는 것이 있었을 때는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의 관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형사 과정이라고 치면 영장도 없이 뭐 압수수색을 했다 이런 것들을 이게 문제 삼아서 따지는 거지 압수수색을 뭐 예를 들어서 형사부에서 나와야 될 거를 왜 저기 공판부에서 나왔냐 이런 거를 따져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예. 주로 따지는 것이어서 이거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 오전은 이제 뭔가 이제 좀 진행이 되다가 바로 기피 신청한다고 이제 일단 쉬었다가 다 하고 나니까 벌써 오후 늦은 시간이 돼가 버렸습니다만은 이렇게 되면은 한 번 더 모이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더 모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저는 아직도 오늘 모여서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시간까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게 재판이라면 6가지 혐의, 크게 6가지면 그 안에도 굉장히 세부 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것들 모두에 대해서 진짜 이게 맞는지 틀린지, 그러니까 형사 재판의 예로 비유자면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따진 다음에 각각의 형을 또 정해야 되고 그래서 합산한 다음에 어느 정도인지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 하는 게 불가능하죠. 예. 하지만 징계와 관련된 절차이기 때문에 저 6가지 중에서 정말 확실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명확하게 징계가 필요하다는 게 있다라면 그걸 기준으로 징계를 해도 나머지에 대해서 명확한 판단이 안 이루어져도 예. 이게 잘못된 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예. 징계 결과에 따라서 좀 시나리오를 여러 개로 잡아볼 수밖에 없습니다만 꽤 중징계가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윤 총장은 대응을 할 거고 그 이후의 후폭풍은 어디까지 갈까요? 글쎄 결국에 이제 그 징계 결정을 할 때 뭐 지금까지 알려진 거 더하기 또 얼마만큼이나 기준으로 알려졌던 것과는 좀 넘어서는 좀 명확한 객관적인 어떤 증거 같은 것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저는 양상은 좀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뭐 대다수의 상당수의 사람들이 수긍할 만한 객관적인 그런 증거에 의해서 징계가 이루어진다면 그게 중징계든 아니면 가벼운 징계든지 간에 이걸 가지고 논란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지 않은데 뭐 예를 들어서 중징계가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라면 윤 총장 쪽에서 상당 부분 어찌 보면 뭐 법정 그 절차를 통해서 다툰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결국 거기에서 좌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뭔가 기피 신청을 다 기각한 징계위원회의 지금까지 태도를 봐서는 글쎄요. 징계가 아예 안 내려질 가능성은 좀 희박하긴 합니다만은 아주 약하게 내려진다면 추 장관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글쎄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뭐 상당히 뭐 언론에서는 두 사람 사이에 뭐 갈등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쭉 상당 기간을 지금 많이 다루어 오긴 했습니다만은 이게 저희는 이번 징계에 있어서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절차적인 의의라고 하는 것은 이 그동안에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징계 절차라는 것 자체가 있었다는 것. 예.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 간섭과 민주적 통제라는 부분은 분명히 다른데 그동안은 수사에 있어서 정치적 독립을 이유로 해서 어찌 보면 아무런 지휘 감독도 받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어떤 관행을 깨고 새로운 법무부와 검찰과의 관계를 정립할 수 있는 계기로 볼 수도 있다면 이게 경징계라고 해서 그에 대해서 꼭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는가. 애초에 이 사건 자체를 좀 다르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검찰에 대한 문민 통제, 국민의 통제가 좀 자리 잡고 나름대로 또 검찰은 검찰대로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도 다 끝나고 공수처도 출범합니다. 새로운 검찰의 모습을 빨리 좀 갖춰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양 변호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